바다표범결사의 하마차 의뢰. 각각의 비밀 결사가 그때까지 결사의 비밀에 관여할 수 없었던 젊은이에게 혹독한 입회식의 시련을 부과하고 그것을 견뎌낸 젊은이만을 결사에 넣어줍니다. 이 시련 앞에서 소개한 샤먼 지망생이 통과해야 하는 과정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숲속에서 며칠씩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으며 견뎌야 하고, 이 과정을 통과한 자만이 그때까지 비밀로 되어 있던 신을 칭송하는 노래와 이야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신을 칭송하는 노래. 북서해안 한 인디언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바다표범 결사에서 거행하는 의례. 바다표범 결사에서 거행. 이 결사는 매우 특수한 결사로 수많은 결사 중에서도 가장 격이 높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다표범, 여기서 하마차 의식이 거행됩니다. 하마차란 식인을 의미합니다. 여느 비밀 결사와는 달리 여기서는 어엿한 결사원이 된다는 것은 곧 훌륭한 식인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훌륭한 식인. 어엿한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인간을 먹는 존재가 될 것을 강요당하는 셈입니다. 인간을 먹는 뭘까? 여기에 20세기 초에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하마차 과정의 마지막 의식 장면을 촬영한 것입니다. 벽을 파낸 구멍 반대편에서 젊은이가 춤을 추면서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구멍에서 나오는 거. 구멍. 젊은이는 입을 크게 벌리고 하프 먹고 싶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먹고 싶다. 식인. 그는 이미 식인 행위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진짜 식인인지 식인의 의식인지. 구멍에서 나온 바다표범 결사원은 완전한 하마차가 된 겁니다. 젊은이는 바후바쿠아라 누프쉐라는 식인정령의 우두머리에게 잡아먹혔다가 식인정령의 우두머리. 다시 그의 입속에 밖을 향해 하프라고 외치며 나옵니다. 그제야 비로소 이 정령과 마찬가지로 하마차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식인의 정령에게 잡아먹힘으로써 하마차의 비밀을 전수받게 되고, 그런 후에 자기 자신이 식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순간이 제2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하마차 의식. 제2의 배우에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남성은 식인 기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듯합니다. 남성은 식인 기질. 평범한 상태를 초월해서 인간을 잡아먹는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바다표범 결사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는, 평범한 상태를 초월해 인간을 잡아먹는 존재. 언뜻 보면 기묘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배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일관된 사고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식인의식이 뭐가 일관된 사고가 있을까?
여름과 겨울의 역전관계. 이런 기이한 사고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이 식인 풍습이 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르셀 모스나 오리쿠치 시노부가 주목했던 인디언 사회의 여름과 겨울의 생활 패턴의 차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디언 사회에서는 여름과 겨울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는 역전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은 동물과의 관계도 나타납니다. 여름은 수렵의 계절이므로 인간이 동물을 죽입니다. 그치? 아하. 그러니까 여름에 죽였기 때문에 겨울에 제의를 통해서 대칭성을 확보한다 이거구나. 그치. 동물과의 관계. 그치. 수렵은 겨울의 계절이므로 동물을 죽입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이 관계가 역전되어 인간이 식인에게 대칭성. 이 식인이 나오는 게 이 대칭성 때문이구나. 식인의 수장인 바우바쿠 아라누 푸쉬에는 숲을 거처로 삼고 있는 거대한 자연의 주인입니다. 그렇구만. 드디어 여기서 200. 대칭성 때문에 그렇구만. 이거 내가 깜빡하고 있었어. 여름은 수렵의 계절, 인간이 동물을 죽게. 그래서 겨울에 담화 의식을 통해서 영을 활성화시켜야지 균형을 찾는 거지. 대칭성의 균형. 이 괴물에게 잡아먹힌다는 것은 곧 동물의 정령이 거처로 삼고 있는 자연에게 잡아먹히는 셈이므로 대칭성 확보. 겨울철의 권력은 자연 속에 깊숙이 숨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의 권력. 인간과 곰을 비롯한 동물 사이에는 완전히 대등한 관계. 이 대칭성이 중요한 거예요. 대등한 관계가 성립되어야만 하여 대칭성 사회의 사람들이 동물과 결혼을 하거나 형제나 부자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도 곰이 될 경우가 있으며 곰도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대칭적인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이게 겨울 제의의 의미네. 대칭성 확보. 인간만이 압도적인 우위에 서서 동물의 운명을 좌지우지된다는 법은 없다는 사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선물과 뭔 상관일까? 선물도 대칭성 확보지. 인간만이 압도적인 우위에 서서 동물의 운명을 좌지우지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는 사상이 표현되었습니다. 이런 대칭성 사회 에티카, 윤리가 기묘한 제의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제의를 통해서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기묘한 제의. 이래. 이래. 여름 동안에는 인간이 동물보다 우위에 서서 수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강가에 어랑을 설치해 많은 연어를 잡을 수 있지만
인디언은 자신이 다른 생물의 생명을 빼앗고 있다는 걸 확실히 자각하면서 이게 겨울의 제의 덕분이지. 이 자각이 있을 수 있는 거는 겨울의 제의를 했기 때문에. 연어잡이를 했습니다. 여름은 인간이 동물을 죽이는 계절인 셈입니다. 그러나 여름의 수렵기가 지난 후에도 비대칭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또 옳지 못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이 우주 속에서 어떤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포틀레치도 이 비대칭성 때문인 거지. 이거 왜 이래? 어쩌다가 대뇌를 특수하게 발달시켜. 이건 좀 관념론이야. 유물론 같지만 관념. 기술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단지 기술력 때문에 우주 안에서 인간의 위치를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인디언들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동물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어서 비대칭적인 관계를 확립해버리면 잠시는 동물이든 뭐든 자연의 불을 얼마든지 간단히 손에 넣을 수 있을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무지막지한 인간의 행동에 화가 난 자연이 인간에 대한 호의를 잃어 다시는 인간에게 풍요로운 불을 보내주지 않을 게 틀림없다고 인디안은 생각했던 겁니다. 멋지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 동안만 인간은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제의를 통해서 식인제의 등을 통해서 균형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나 겨울의 계절에는 이 관계가 역전되어 이번에는 인간은 동물에 의해 잡아먹혀야만 합니다. 잡아먹혀야 합니다. 그래야 대칭성을 찾는 거죠. 이 얼마나 일관성 있는 사고법인가요? 겨울철에는 자연 권력이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겁니다. 바다 표본 결사에 새로 들어간 결사원이 바후바콰라 누푸쉬에게 잡아먹혀 그와 똑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은 식인이 됨으로써 강력한 자연 권력을 자신의 내부로 끌어들일 수 있으며 인간을 부정하는 존재까지 이루고자 합니다. 식인이 됨으로써 강력한 자연 권력을 자신의 인간을 부정하는 존재. 이게 식인 풍습이 그래서 있구나. 멋지네. 초인의 사상을 주장한 니체 같은 사람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제의입니다. 식인제. 사상으로서의 식인. 겨울철에 결성되는 비밀 결사에는 그 밖에도 흥미로운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결사. 여름 동안 사람들은 사회적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단위를 토대로 한 개인의 위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두가
제각기 어떤 이름을 갖고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이며 가게는 어느 계층에 속하고 하는 식의 사회적 위치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에 일목요연하게 대답하고자 했습니다. 아이덴티티, 사회적 암입니다. 여름 동안에는 사회적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이게 겨울에 깨진다는 건가? 여름 동안의 아이덴티티가. 하지만 겨울이 되면 그런 아이덴티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비밀결사가 전혀 다른 규칙으로 인간관계를 완전히 뒤섞어 재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대칭성과 관련된다는 거지. 비밀결사 안에서는 그때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이름이나 지위를 버려야 합니다. 이게 아자타인 같은 거야. 연령 계제제, 연령 집단제라고 부르기도 하는 인류학 용어, 부족 사회의 촌락에서 주로 남자를 몇 개의 연령 계급으로 나누어 부족의 기능을 분담하는 제도. 연령 계제제가 이 결사의 가장 중요한 구성 원리이므로 연령 계제제. 결사 밖에서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사 밖에서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중요하네. 근데 이게 대칭적 사유와 어떤 관련인지 밝힌 게 중요하겠지. 그곳에 들어가면 벌거벗은 한 개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사의 구성 원리에 따른 명의 신참으로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비밀 결사에는 개인의 개체성을 부정하는 어떤 힘이 들어 있습니다. 개체성 부정. 이 개체성을 부정함으로써 소유라든지 이런 거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서 일종의 재난 유토피아를 만드는 거네. 일종의 재난 유토피아. 임시적으로 재난 유토피아를. 모두가 모두에 대해서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재난 유토피아를 만드는 거야. 기존의 관계에서 탈피시켜서. 결사에 들어가 지금까지 바깥 세계에서 사용했던 이름을 버리고 거대한 힘, 거대한 권력을 가진 누군가에게 복종을 할 때 비로소 결사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밀 결사는 세속적인 사회에서 통하던 그 사람의 지위, 여름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의 구성 원리였습니다만 이거를 먹어치워 개인을 형태가 없는 영혼 상태로 되돌리는 작용을 합니다. 영혼 상태로. 이렇게 알몸이 된 영혼들이 만드는 질서가 바로 결사의 구성 원리인 연령 계제제입니다. 겨울 제2의 공간에서는 바우바쿠아라 누푸쉐라는 식인 정령이 들끓는 듯한 흥분 속에서 인간보다 훨씬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여 사회적 애고를 부정하고 파괴해서 먹어치우려고 합니다. 사회적 애고를 부정하고 파괴해서 먹어치우. 그리고 이 정령에게 먹혀버린 인간은 그때까지 갖고 있던 사회적 애고를 상실해 벌거벗은 영혼이 되고 말입니다. 이 정령에게 먹혀버린 인간, 사회적 애고를 상실해 벌거벗은 영혼. 이 정령에게 먹혀버린 인간은 그때까지 갖고 있던 사회적 애고를 상실해요. 이런 상태에서는 누구나 인간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엄청난. 식인이 된 남자에게 더 이상 무서운 존재는 없습니다. 이 죄인은 정령에게 잡아먹혀 식인이 된 사람에게 심오한 인식 능력이 부여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칭성의 인식 능력인가? 사회적 애고를 갖고 행동하는 동안 평범한 수준의 것에 정신을 빼앗긴 상태이므로 사회적 애고. 그렇지.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거나 타인을 질투하거나 끙끙거리며 고민하거나 할 겁니다. 이거 너무 멋있네. 그걸 보면서 죽이네. 사회적 애고를 갖고 행동하는 동안
타인을 질투하거나 질투하고 끙끙거리는 사회적 애고. 그러나 이제 식인이 된 그는 위력으로 가득 찬 영혼의 세계로부터 새로운 이름과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고 두려울 게 없는 독수리처럼 당당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애고를 버리고 벌거벗은 인간이 되어 스스로와 마주했을 때 비로소 용기 있는 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상이 이 제2에 표현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이야, 이거 멋지네. 몽골족의 철학과 겨울의 제의. 신석기 시대의 종교 사상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석기 시대. 저는 북서해안 인디언의 제의에 표현되어 있는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국가의 제의나 혹은 불교, 기독교와 같은 본격적인 종교가 등장하기 이전에 지구상에 널리 실천되던 종교사상, 그것을 종교라고 할지 어떨지는 문제입니다만 이 종교사상의 정수를 표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본격적인 종교가 등장하기 전 종교사상 정수. 혹시 여러분은 이런 신석기적 사상이 불교의 사고와 매우 유사하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우리의 마음은 에고라는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으며 실제 세계를 앞에 두고도 에고라는 필터를 통해 바라보고 에고로부터 발생하는 욕망이나 질투, 분노에 의해 일그러진 모습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항상 번뇌에 사로잡혀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없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생각. 에고로부터 자유를 맛볼 수 없다. 멋져 보라. 불교는 끊임없이 에고를 부정하고 초월하기 위한 방법을 설교해 왔습니다. 에고를 무너뜨려 마음을 벌거숭이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근데 이게 초월이 아니라 초월론이지. 그리고 벌거숭이 마음으로 세계의 실제 모습을 지켜보며 참된 인생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불교의 사고와 아메리칸 인디언의 겨울제의의 사상은 정말로 유사합니다. 굳이 둘을 비교하자면 동일한 사상의 표현으로서는 인디언의 것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등장하는 채셔 고양이처럼 입만 있는 존재인 정령 마오바과라 누프 쉐에는 불교의 수행에서 같으면 나이든 스님에 해당하겠지요. 그 입은 진리의 길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젊은이를 꿀꺽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사회가 만든 에고의 껍질을 먹어치우고 철저히 부정해 벌거숭이가 된 영혼을 사회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벌거숭이. 젊은이는 더 이상 이제까지의 그가 아닙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파괴하고 스스로 식인이 되어 나이든 스님과 동일한 존재로서 현실 속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보아스가 이 자료들을 발표했을 당시에는 미개인의 식인 풍습에 대한 단순한 증거물로만 받아들여 상당히 부당한 취급을 받은 적도 있지만 이게 미개인의 식인 풍습이라고 비난한 게 르네 지라르 같은 부당하지. 이것을 불교 사상과 대비해보면 사상으로서의 식인이 얼마나 심오한가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사상으로서의 식인.
얼마나 심오한가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제의는 일종의 실존 사상의 표현인 셈입니다. 대승불교의 부동명왕과 북서해안 인디언의 바우바콰라 느푸슈에는 사실 동일한 존재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불교를 대칭성의 사상에 근거한 야생의 사고가 문명적으로 다듬어진 한 형태로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구나. 불교가 좋다 사야 된다. 몽골족의 철학은 겨울제의에 응축되어 표현됩니다. 영혼과 신에 대한 일본인의 사고에 있어서 겨울제의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진혼, 즉 영혼의 활력을 불어넣어 소생시켜주는 주술이야말로 중요했다고 하는 오리쿠치 시노부의 주장에는 이런 생각이 배후에 내재되어 있는 듯한 느낌. 중요하네. 206조.